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실패한 대통령 Y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MF 외환위기가 올 당시 저는 20살이었는데 20살 때 겨울, 그리고 21살의 봄, 굉장히 사회 전체도 암울했고 저 자신도 암울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YS가 반성을 안 해요. 이렇게 국난을 초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것만 높이려 하더라고요. 이해창이 야당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가 나라도 내가 대표가 돼서 김대중 정권에 맞서야 되겠다.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국민들이 경제 위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 정치 권력의 증감만 생각하는 게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IMF로 경제적 충격을 받아서 자살한 사람들이 평균 자살자보다 한 2,000명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그 당시 98년 회색빛이었습니다. 아마 모두에게, 서민이라면 모두에게 회색빛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마추어로서 이제 역사를 조금 공부했는데요.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YS가 정권을 잡고 역사 바로 세우기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둘을 구속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신한국당으로 바꿨죠. 민자당을. 신한국당 내에서 민주계 훨씬 우세했었습니다. 기존의 민정계보다 민주계가 훨씬 더 우세한 입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97년도의 대선 후보는 민주계가 미는 후보가 아닌 민정계가 미는 이해창이 왜 됐느냐, 이걸 추적하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학습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97년 초반에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는데, 이 한보 게이트가 터지죠.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얻은 민주계 실세들, 또 민정계, 또 야당, 그 당시 야당 새정치국민회의, 또 구속된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근데 원래 이 한보 부도를 비롯한 이 한보 게이트 사건 자체가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라인, 그러니까
언론계에서 민주계 신주류라고 합니다. 김현철 그룹, 민주계 신주류 그룹이 이 한복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실행했다 합니다. 왜냐? 민주계 신주류의 시나리오대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럼 김현철 라인의 민주계 신주류의 구상은 뭐였느냐? 한복그룹을 부도내고 한복게이트 전국을 만듦으로써 민주계 실세들, 뭐 YS의 정치적 동지들이죠. 최용우 고문, 김동영 의원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 민정계 실세들을 제거하고, 3단계로 자기네들이 전국의 민주계 신주류가 민주계 신주류가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다. 그런 다음 한보그룹을 다른 기업에 부도난 한보철강을 다른 그룹에 다른 그룹이 인수하게 함으로써 그 인수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리베이트를 받아서 97 대선 자금의 실탄을 마련한다.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와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돌출 변수가 생깁니다. 김현철이 바로 연루된 것이죠. 한보 게이트에 연루됨으로써 민주계 신주류의 초기 구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전국 주도권이 이제 이해창과 민정계 연합 세력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97 대선에서 YS는 전혀 힘을 못 썼습니다. 97 대선 그 신한국당 경선에서 현직 대통령의 힘이 막강한 건데 별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 YS가 자기 아들 민주계 신주류 그룹이 와해됨으로써 전국 주도권을 상실한 데 기인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발협이 민주계를 단결시키는 어떤 정발협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원래 정발협이 밀려고 했던 후보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 여타 변수들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해창이 정발협이 적극적으로 단일후 이수성을 지지하면 이해창은 민정계랑 탈당하겠다 이런 협박을 그 당시 대통령 YS에게 가했다고도 하고, 뭐 민주계 그 계파 간의 갈등으로 정발협이 효과적인 어떤 통합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결국 비극으로 치닫게 되죠. 97 대선은. YS는 아무 힘도 못 써보고 자기가 주도권을 못 잡은 거죠. 근데 이해창 신앙당 후보가 두 아들 병역면제 의혹에 휩싸이면서 병풍이 거세지면서 이해창의 후보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할 때 그당 신앙당 경선에 2위를 한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출마를 하게 되는데, YS는 이제 이때 대통령으로서 반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해창에 대해서 겉으로는 지지하지만 사실상 이인재 출마를 방관하고 그러면서 다시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죠. 여당이 이렇게 자중진환으로 권력투쟁이나 하는 와중에 경제가 완전히 IMF 외환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위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경제부총리 강경식, 청와대 경제성 김인호 씨의 회고담, 또 IMF 외환위기의 어떤 재판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당시 IMF가 합의를 잘했거든요. 강경식 경제부총리 팀이 굉장히 나름대로 합의를 잘했습니다. 이때 대통령 YS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경제부총리 강경식과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 팀을 교체한 것이죠. IMF와의 실무 협상 대표였던 강경식 부총리를 해임한 것은 무슨 의미느냐. 원래 IMF와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IMF로 처음 가기로 강경식 경제부총리 팀이 IMF랑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경식 부총리가 IMF로 가기로 하는 걸 발표하면 IMF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한국의 경제 위기를 완화시킨다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임 임창열 경제부총리로 교체되고 나서 IMF 안 갈 수도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말해버리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 IMF와의 합의했던 협상이 엉망이 됩니다. 다시 IMF에서 다시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되고, 결국 진짜 불리한 조건으로 IMF랑 불합리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으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많은 기업이 도산하죠. 그 당시 대통령 YS의 책임이라
그 당시 YS 대통령의 책임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YS의 책임입니다. YS 이분은 자기 정치 권력의 증감만 생각하는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김현철 문제가 어디서부터 파생됐냐면 YS 정권 초기부터 김현철 라인, 그러니까 민주계 신주류, 언론계에서 정의한 민주계 신주류에 YS가 대통령에서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선그룹에 힘이 집중되니까 다른 국가 공조직들이 전부 무력화되는 겁니다. YS의 꿈은 자기 아들 김현철 라인 민주계 신주류를 통한 차기 정권 재창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 아실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공조직이 아닌 비선 7세 그룹에 권력의 중심을 실어줌으로써 국가 공조직이 붕괴되고 또 거대한 경제위기가 올 때 제대로 된 대처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 이것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상기되어야 할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 사적 이익의 확대 재생산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은 국가 위기를 불러옴으로써, 그것이 경제 위기이고 정치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 국가적 위기를 불러옴으로써 결국 죽어나는 건 서민 대중, 서민 대중의 삶이 파탄으로 치닫고 서민의 생활 기반이 붕괴되고 사회적 기반도 붕괴됩니다. 가장이 돈을 못 벌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서민 대중은 엄청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비단 YS의 사례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죠. 역대 대통령들, DJ도 그렇고
YS가 그 당시에 YS가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자기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비선 실세 그룹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공론의 장을 통해서 국가 공조직을 활성화하고 정당 조직의 민주적 과정을 활성화했다면 IMF 외환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공적인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가장 중심에 놓고 민주적인 정치를 펼쳐나가야 자기의 대통령로서의 전국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고 여타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에 대해서 잘 기민하게 대처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자기 자식 그리고 친인척 관리를 엄격하게 행해야 올바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